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이제 내일 이후면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리고 할인 지원을 확대하며 민생 안정에 힘쓸 그럴 내용 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추석 연휴 동안 정부가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 그리고 교통 대책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해양 쪽에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황금 항로로도 불리는 북극 항로인데요. 우리 정부도 이 북극 항로 개척을 국정 과제로 지정하면서 연구와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북극 항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선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사건, 사고도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특히 의료, 소방 등의 비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랍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입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귀성길, 행렬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추석 연휴에 맞춰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민들의 부담 완화와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까지 내용적에 담겨 있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나왔던 추석 민생 안정 대책, 크게 방향성은 네 가지입니다. 역시 물가 안정이 하나가 있겠고요. 민생 부담, 또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죠. 국민 안전. 자, 이렇게 4대 분야로 나서 나온 정부의 대책입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큰 틀에서 한번 전체적인 방향도 한번 잡아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정부의 역점 사업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뭐 우리 물가 상승률은 2%대 밑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먹거리 물가가 잘 떨어지지 맞습니다.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사상 준비하실 때 여러모로 참 부담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수품 물가 안정 강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석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자금 지급하실 우리 소상공인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물품을 사서 또 소비자들한테 팔 때 그 물품 대급도 지급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런 네. 분들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입니다. 그냥 내수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중심으로 특히 이번에 저희 얼마 전에 홍수 피해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재난 지역들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 패키지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가뭄 피해 지역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릉 같은 네, 경우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거지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병원도 문을 잘 안 열고 약국도 문을 잘 안 열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라도 이때 아프면 어떡하죠? 이런 분들을 위한 또 국민 안전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표로 준비했습니다. 내수 활성화, 또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국민 안전. 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역시 성수품 물가 안정입니다. 추석하면 물가 안정, 성수품인데요. 정부는 일단은 21가지 성수품에 대해서 물량 공급도 있고 이와 함께 할인 지원 등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뭐 다 설명해 주면 이게 한두 끝도 없으니까 핵심적인 내용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위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수품 공급을 원래는 추석 때마다 좀 해서 하죠. 왜냐하면 네. 공급이 늘어나야지 네. 가격이 좀 떨어지는 네.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와닿으실 수 있는 숫자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작년이 28만 7,100원이었는데 올해는 약간 내려서 28만 4,010원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추석 전에 굉장히 과일 가격도 뛰고 이래갖고 작년에 아마 추석 차례상 준비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뭐 그런 것들도 좀 덜하고 거기다가 추석 성수품 공급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가격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면서 네. 작년보다는 그래도 차례상 비용 자체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농산물도 있고요. 네. 축산물이 한 10만 8천 톤 정도 풀리고요. 수산물 1만 4천 톤 이렇게 봐서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평소에 비해서 평시에 대비해서는 한 1.6배 지금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다 하시면 됩니다. 성수품들이네요. 이게 다 이제 네.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렇죠. 물품들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추석 때 조금 저희 소고기 가격이 약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도 평소에 비해서 좀 많이 풀고 있고 이런 부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굉장히들 좋아하시고요. 이게 대중화되고 쏠쏠하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이번 추석에는 어떤 혜택들 없나 좀 이야기하실 텐데 역시 이번에도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황금 폭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온누리 상품권 쪽에 있는 뭐 환급 행사들 이것도 한 번만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규모 면으로 보면 정부에서 여기 이 규모를 얼마나 늘렸냐면 환급을 지난해 167억 정도 해주던 걸 올해 요거를 370억 그러니까 2배 넘게 올렸습니다. 인기에 부합하겠다는 네, 네. 건가요? 네. 그리고 네. 소비자들이 그럼 어느 정도 혜택을 보실 수 있느냐? 이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6만 7천 원 이하, 3만 4천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구입을 하시면 그 구입하신 근처에 아마 환급처가 있을 겁니다. 그걸로 가시면 네. 10,000원을 환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6만 7천 원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최대 2만 원까지 지금 환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온누리 상품권으로 혹시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좀 많이 하신 소비자분들은 바로 댁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 근처에 환급센터로 가셔서 환급을 꼭 10,000원이나 2만 원 상품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게 온누리 상품권뿐만이 아니고 농축산부에서 하는 상품권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상품권 이런 것들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평소에 비해서 지금 조금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실 때는 꼭 온누리 상품권 이제 우리 MZ 세대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10만 원권 갖고 가서 또 최대한 쓰면 환급액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전통시장 또 온누리 상품권도 두루두루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 대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교통이고요. 교통 관련해서는 고속통행료 면제되는 것들은 이제는 다 많이들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도 있고요. 내용도 워낙 많습니다. 교수님 좀 핵심적인 것만 좀 하나씩 또 볼까요? 네, 가장 크게는 우리 명절 때마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요 면제 부분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다라고 이제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연휴가 10월 2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3일부터 시작은 하긴 하죠. 3일 날도 많이 떠나실 텐데. 3일 날도 많이 떠나시긴 하는데 고속도로 이 무료 통행료의 혜택은 4일부터 7일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모든 고속도로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뭘 또 많이 하시냐면
뭐냐면 차례 지내고 나셔서 가족들끼리 뭐 서울 내에 있는 고궁에 가신다거나 여러 군데 이제 서울 내에서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영 주차장 57곳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뭐 자기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 추석 때 굉장히 대중교통이 조금 평소보다 이 빈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그렇게 됐을 때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번 추석에도 대중교통을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그래서 버스나 철도 운행 횟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평소보다 좀 늘리는 그래서 그런 연휴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도 큰 불편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역귀송도 이번에 있습니다. KTX SRT 거꾸로 올라오는 역귀송 요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한 30에서 40% 할인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또 많이 올라오시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런 혜택도 이번에도 함께 적용된다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통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문을 돌린 건데 언제 가장 많이 고향을 찾을까, 또 언제 다시 이제 올라오실까, 귀경하실까 잡힌 게 좀 있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막 주말에 어서 빨리 고향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다른 것도 같습니다. 내용 좀 볼까요? 이게 실제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설문을 해보니까 귀성을 하실 때는 5일과 6일이 가장 선호되었고요. 네. 귀경을 하실 때는 8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일이 추석일이다 보니까 추석 전날하고 추석날, 특히 추석날은 아마 집에서 차례를 지내시고 뭐 성묘하러 가시는 분들의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5일과 6일이 약간 기성길이 막힐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8일 같은 경우가 이제 수요일인데 예. 그 수요일이 가장 또 올라오는 길은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가장 많이 막힐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부산 내려가실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날 6일 오후 같은 경우는 뭐 6시간 40분 지금 걸릴 거로 보고 있고 6일 오후 12시. 네네네.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 6일 오후 또 동시에 보면 7시간 50분 정도 걸려서 평소 부산 다니시는 시간보다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더 걸리실 것을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번에는 평소에 비해서 추석의 긴데요. 예, 예. 좀 예.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추석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거는 같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교통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여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막히는 시간 같은 것들은 좀 저 정도 걸릴 것 같다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6일에 다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이 과거처럼 막 길게 그 고향에 계시지도 않고 미리 가시지도 않고 짧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렇게 보면 6일 날 다 끝나네요, 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내려가셨다가도 서울 올라와서 혹은 집으로 빨리 와버려야 돌아오셔서 되겠다. 좀 쉬셔야겠다라는 분들도 네.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통계 중에 좀 재밌는 부분이 성인들한테 여쭤봤더니 한 47.4% 정도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별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예.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해외 여행이 한 16% 그리고 국내 여행이 많습니다. 한 30% 정도 국내 여행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 교통량의 수요 안에는 또 국내 여행 다니시는 분들의 수요도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죠. 10월 3일 아마 초비상사태다 해가지고 역대급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공항에도 뭐 인력도 늘리고 네. 그리고 게이트 오픈 시간도 조금 앞으로 당기고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차례 지내시고 다 하시다가 또 나들이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국립수목원 또 미술관, 국가유산들 일부 무료 개방도 여전합니다. 특히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지역 내수 활성화하면서 지역 관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무료인 곳 확인을 해보시면요. 전국에 한 70여 곳이 있는데 국가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수목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3일부터 9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연휴 동안 다 무료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일부터 8일까지는 주요 미술관들 그리고 6일부터 9일까지는 국립자연휴양림 어떻게 보면 조금 6일부터 9일까지니까 차례 지내시고 조금 한적한 곳에서 좀 쉬시고 싶으신 분, 편안하게 쉬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자연휴양림의 무료 입장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내 여행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한 테마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31개 특별 재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여행을 가시면 숙박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쿠폰 15만 장이 풀리는데요. 예. 숙박이 만약에 7만 원 이상이면 쿠폰으로 5만 원 해결하실 수 있고요. 이 7만 원 미만인 곳에서는 3만 원 할인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야, 50%네요. 네, 50%, 이상이네요. 네, 네. 50% 넘게 지금 네.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 좋은 여행지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 중에 이번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의 또 내수 활성화에 여행도 하시고 또 좋은 일도 하시고 일타양득을 한번 하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두 번째 여행 테마가 경주입니다. 에이펙. 예. 예.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여러 가지 테마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평소에 경주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요 에이펙 때 경주에 가시면 더 많은 체험 프로그램이라던가 문화를 좀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정부는 특히 이제 K 컬처, 이 K 컨텐츠를 굉장히 핵심 앞에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좀 보면 소비 진작을 위한 이벤트들이 꽤 됩니다. 영화 관람 할인도 있고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 이게 있더라고요, 자료에. 이거는 네. 뭡니까?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뭐냐면 1인당 최대 5만 원권 상품권 3장. 그래서 요거를 15만 원까지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현재는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근데 요거를 전 65세 이상 전원으로 지금 모든 분에게 확대를 하게 되고요.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알아보니까 어디서 신청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이 많으시고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홍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K컬처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대비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우리나라 공연 관람료가 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물가가 모든 게 다 많이 오르는데 공연 관람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져 버린 거죠. 저 영화 티켓도 올랐어요. 네네, 영화 예, 티켓도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쿠폰을 이제 1인당 예매처별로 기존에는 쿠폰 발급 횟수를 꼭 1회로 제한했었는데 요거를 매주 1회.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은 같은 어떤 그 영화나 같은 관람이라고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이런 쿠폰을 발행하고요. 또 영화에 관련돼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6천 원 할인권이 기존에 한 7월 25일부터 한 450만 장 정도 지금 풀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영화관별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이게 소진이 되면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영화관별로 확인을 하셔서 6천 원 할인을 받으셔서 영화 관람하시는 것도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중에서 이 내용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분들 또 취약계층 그리고 중소기업보다 조금 더 힘든 영세 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다. 교수님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영세 기업들은 임금 이거 걱정이 되게 크죠. 또 추석에 어떻게든 좀 임금 차별 같은 걸 처리를 해야 좀 갈 텐데 당국에서 좀 대책들을 마련했죠. 네, 아무래도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한 거는 이 정책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특별 대출이나 보증들을 한 22조 원 정도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운전 자금들에 대한 소요를 조금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에 좀 자금 소요가 많은데 네. 또 자금을 이렇게 끌어올 때는 많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 대출이 이번에 78.8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은행별로 지금 금리 우대를 뭐 최대 1.8% 혹은 1.5%까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다가 만기 연장 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석 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 대금 지급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대금이 좀 필요하시죠. 그렇죠. 많이 돈이 물건이 돌아야죠. 들어오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 대출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청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아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대출이나 이 공과금 같은 것들 추석 때 만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연장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 양곡을 좀 할인해서 공급해 드리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서 이번에 한 2,004억 원 규모로 평소보다 한 600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이런 의료비 혜택 같은 것들도 들어간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플 때가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고입니다. 안전의 문제. 이번엔 의료 대책과 또 안전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은 어떻게 되지도 떠오르게 되고 이제 비상사태, 소방 안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우리 얼마 전까지 전공의가 복귀를 안 해갖고 조금 걱정, 응급실 내가 지금 가도 되는 거야? 이런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전공의가 이제 상당수 복귀는 했습니다. 다만 그 전공의 응급의학과의 전공의들이 조금 복귀율이 낮아서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응급의료기관들의 가동률을 조금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17개 권역 외상센터를 지금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응급실에 가실 일이 있을 때 응급한 상황에는 조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병원들 약국들 이런 데가 이제 문을 열기로 또 이 복지부랑 얘기가 돼 있습니다. 요것들은 그 저희 포털 사이트 같은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들어가셔서 내 주위에 뭐 병원이라든가 내 주위에 약국, 추석 때 문 여는 병원 이렇게 쳐보시면 그 정보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혹시라도 큰 병원 가시기 전에 응급적인 일이 생기셨을 때는 이런 동네 문 여는 의원들이나 병원들 이용하시고 약국 이용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전원을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거래도 최대한 좀 편의를 더 증진시킨다라고 해서 이동 점포, 탄력 점포 이런 대책도 좀 마련해 놨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입출금하실 일이 생길 수도 네. 있고 또 갑자기 신권 교환 같은 게 또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출금은 필요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13개 이동 점포를 금융기관들에서 13개 이동 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속도로 가시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쓰셨을 때 급하게 출금을 하실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신권 교환하실 일이 있으면 이런 이동 점포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 같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이라든가 공항들에서 환전의 수요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탄력 점포 11개소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대책 이야기했지만 하나를 콕 집자면 역시 물가 안정 쪽에 가장 많이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분들도 결국 이제 물가에 대한 것들이 바로바로 체감 오게 되니까 그래서 물량 공급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의 절반 정도가 유통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통 비용을 낮추자는 얘기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유통 시장의 과점 구조 같은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매점 방향으로- 매석도 네, 매점 엄벌하겠다고 매석도 했습니다. 그렇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나아지는 방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준용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기존에 있는 항로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백길이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는 황금 항로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 항로인데요. 그만큼 선점 경쟁도 치열하겠죠. 우리 정부 이 북극 항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무엇인지, 어떤 경제성이 있는지, 이걸 잘 활용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승 키에트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들어서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언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북극 항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 이 현재 정부의 북극 항로 개척은 이제 국정 과제로까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네. 북극 항로가 뭔지 그리고 왜 관심을 갖지 이거부터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수출입을 하고 할 때 거대한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비행기나 뭐 기차, 이제 육상이나 항공은 거의 없고요. 육상보다는 해운의 비중이 배죠? 네. 아무래도 큽니다. 지금도 한 7, 80%는 되는데 이 해운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가는 게 남방 항로예요.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제 대서양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 북극 항로라는 거는 이제 북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북쪽에서 동과 서로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북서 항로가 있고 북동 항로가 있죠. 근데 북동 항로는 어디냐면 러시아 북부를 이렇게 지나서 예. 이게 이제 유럽을 지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로텔담, 그 네덜란드 로텔담으로 가는 이제 항로가 되고요. 북동 항로는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캐나다 북부죠. 미국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 북부로 지나가지고 이게 미국 동부로 간 다음에 이게 다시 또 유럽으로까지 연결되는 이게 이제 북서 항로인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북동 항로입니다. 물론 저 북극을 갖다가 가로질러 가는 그 북극 횡단 항로도 있는데 저거는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얼음 뚫고 가야 되죠. 네. 뭐 다 얼음이 많이 얼음인데. 있는데 특히 저 북극 횡단 항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상업적인 활용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북서하고 북동 네. 두 쪽인데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북동 항로죠. 자, 근데 이제 북극 쪽을 지나는 항로들 저렇게 세 개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절로 가야 되지? 이제 이런 의문이 또 뒷따릅니다. 예. 그냥 밑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면 되지 이런 네.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지구가 둥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네모난 지도를 보면은 그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둥근 지구본을 보면요, 이게 수에즈 운하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역시 북쪽으로 이렇게 북극을 지나가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뭐 나오는 것마다 좀 다른데 한 거의 30% 가까이.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로 갈 경우에는 18일 걸릴 게 유럽, 그러니까 로텔담까지 간다 그러면은 부산항에서 로텔담까지 갈 때 이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말라카 해협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 30일이 넘게 걸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물류비, 그러니까 연료비, 돈이죠, 뭐. 예, 연료비하고 여기 뭐 여러 가지 선박 사용료하고 여기 굉장히 비싸죠.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막 비용도 굉장히 그 추산한 거를 보면은 만약에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북극 항로를 가면 25만 불이면 연료비가 되는데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면 35만 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근데 물론 요거 사실 약간 과장인 게 북쪽으로 가려면은 그 연료비가 좀 더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배가 더 무거워지고 하면 쇠빙선이 이제 가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연료비나 어떤 그 물류 운송 기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기서 효율성이 높아질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한국에게 있어 특히 더 북극 항로가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거 외에도 뭐 유통비용이라든 거 외에도. 외에도 굉장히 큰 게 사실은 네. 이제 물류는 지금은 기대는 많이 가고 이제 당장 그 선점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선점.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북극 항로가 더 넓어져서, 그러니까 빙하가 더 녹으면서 갈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지금 현재는 한 그 1년 중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갈 수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못 움직이니까요. 여름을 주로 이제 가는데 나중에 점점점 이게 온난화가 더 이제 심해지면서 항로가 더 넓어지면은 이제 상시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한 2050년에서 70년쯤 가야 된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1년 내내 가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단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먼저 항구로서 우리나라가 부산항이 이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기착점으로서 허브가 딱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아시아 물류 이게 딱 물류의 중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장기적인 건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거기에 이제 자원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천연가스. 실제로 러시아에서 2013년부터 그 야말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야말 반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도 우리나라가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업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물류로서의 값어치는 조금 이제 시험 단계라고 생각한다면은요. 거기에 자원 개발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올 겁니다. 네. 예,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에너지 운반, 특히 LNG선이죠. 예. 그러니까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에 사실상 네.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봐도 되고 또 하나는 야말반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채취하는데 거기에 해양 플랜트 설계가 들어가죠. 이게 바로 조선 기술이거든요. 네. 석유 시추선이라고 네. 그러죠. 왜냐면 배로 만들어야 되니까 해양 그렇죠. 플랜트.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말이 시추선이지 실제로는 바다에다 해양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해양 플랜트, 기둥을 박아가지고 구조물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가 그 분야도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조선업 전체에서 굉장히 큰 그 호재가 하나 또 발생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예. 장기적인 면에서는 이제 물류 허브, 또 중기나 단기적인 면에서 보면 조선업에 굉장히 그다음에 에너지도 우리가 많이 거기서 또 에너지나 자원 확보도 좀 이제 유리해질 수 있고요. 이런 면도 다 네.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네. 사업성도 있겠고요.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냥 네. 딱 봐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얼음을 뚫고 북극 항로를 만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려움이 있겠죠.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1년에 한 3, 4개월 정도 운항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물류로서는 그렇게 이제 큰 효과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여름 정도만 예.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그 항로 자체가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 북단 쪽에 가까이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수심이 얕아져 가지고 그 배가 갈 수 있는 배가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선이 가기에는 조금 수심이 얕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야지 컨테이너선이 갈 수 있고 지금은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배, 그러니까 뭐 LNG 운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배들이 주로 다니게 되고요. 그러한 기술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추위 때문에 아무래도 페인트도 특수 페인트가 쓰여야 되고 배도 이게 이제 얼음하고 부딪혔을 때 견딜 수 있으니까 그 구조도 훨씬 더 단단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런 기술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인 위험이 있죠. 이게 다 러시아 땅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가 언제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모른다. 이 점을 갖다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까지, 그러니까 기술적 어려움과 지정학적 어려움이 동시에 이제 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저 북극 네.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극 항로가 미지의 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미 하고 있는 곳은 하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예. 사실 물동량도 볼까요? 예. 제일 처음에 북극항로를 갔다 온 사람은 아문젠이죠.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탐험가요? 네, 탐험, 네. 아문젠이 탐험을 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상선이라기보다는 그냥 탐험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한번 북극항로를 통해서 자원을 갖다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글로비스가 갔다 온 거 예. 생각납니다.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예.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거였고요.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북극 항로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3,79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현재는 전체 그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로 가는 거를 이렇게 합쳐서 계산해 보면 아직은 한 0.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없다가 이제 막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그리고 이게 한 2030년 이후에 조금 더 상업적 운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현재의 남방 항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보완, 특히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제 옮기는데 자원을 이제 옮기는 물류로서 약간 부분적인 보완적인 항로가 될 거다 당분간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205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만약에 얼음이 더 녹아서 항로가 확대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 남방 항로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중국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중국은 뭐 1대1로 로자를 붙이잖아요. 네. 실크로드도 얘기하면서 네. 지금 자체적으로 빙상 실크로드 북극 항로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아예 정기 노선 운항을 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만들겠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또 던진 건가요? 이거? 일단은 이제 정기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1년 중에 네. 일시적인 기간에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걸 정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그렇게는 하겠다는 건데 중국은 어찌됐든 자신들의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에다가 알리는 걸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걸 확장하는 걸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별로 이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손해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제 북방 실크로드로 이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정기선이라고 하면서 뭐 했는데 네. 사실 그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온 해운도 전문가들 얘기로는 저렇게 하는 거는 적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최대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라든지 그 앨런 머스크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머스크, 우리가 머스크라는, 알고 있는 큰 배의 머스크. 테슬라 머스크랑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MSC가 있고 그다음 뭐 CMA 이거는 저 프랑스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북극 항로를 당분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아직은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도 수익성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충분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정기적인 그 물류망을 구축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돈을 투자하겠다, 초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운접해 있으니까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꽤나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 리스크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들 또 러시아 리스크라는 거예요. 북극 항로에 있어서 러시아 리스크는 또 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1996년에 북극 이사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극 네. 주변에 있는 나라, 러시아 플러스 서방 7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이렇게 해서 8개 나라가 96년에 북극 이사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자원 개발 같은 걸 공동으로 하고 극지 연구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원주민 복지 향상까지 해서 자원 개발하면서 거기 생태계가 파괴되면 또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걸 하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2024년 2월에 러시아가 북극 항로의 대부분을 자신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북극 이사회의 활동이 더 이상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고 이거는 처음에 취지를 어긋났다 그러면서 분담금 납부도 거부를 했거든요. 물론 러시아가 이제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북극 항로를 우리 걸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네, 가까우니까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점인데 러시아가 만약에 그걸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확실하게 선언을 한 다음에 거기서 실력 행사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수에즈 운하를 벗어나서 북극 항로를 가는 게 아까 제가 경제적인 이유도 얘기했지만 수에즈 운하 주변에서 요새 뭐 후티 반군이라든지 굉장히 지정학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도 고려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쪽은 오히려 더 심한 거죠, 북극 항로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극 항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허브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용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북극 항로도 할까 말까 하는데 허브 모델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허브 모델은 뭐죠? 네, 허브 모델이라는 게 이제 보통 허브 앤 스포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중심 이제 이게 항공에서도 그렇고 뭐 해운 물류에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왜 공항도 보면은 미국에 이제 갈 때 보면은 뭐 달라스 공항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공항들로 연결이 되고 시카고 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군데 공항이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잘한 항구를 다 가는 게 아니라 큰 허브 공항 하나를 중심으로 이제 연결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허브끼리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물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박들이 와서 큰 컨테이너 선들이 와서 그 허브
항만에서 이제 또 이제 작은 항구로 가는 것 같다가 분류를 해서 거기서 또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북극 항로가 나온다 그러면은 북극 항로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느냐? 그 경쟁을 하는 게 뭐 상하이하고 우리 저 부산, 그다음에 요코하마 이렇게 그거죠. 이제 뭐 예. 이런 보통 이렇게 되는데 대표 이제 선수가 실어 날라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모인 다음에. 모이는 거죠. 예. 예, 거기 모여서 지금 우리가 그 저거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택배도 그 곤지암에 있는 물류센터로다가 쫙 몰려서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상암동에 있으면서 바로 뭐 가까이 있는 마포에다가 보낸다 하더라도 이게 일단 곤지암으로 갔다가 마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분류하려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싹 수거해 가서 허브. 예, 허브로 가서 허브에서 다시 전국적으로 쫙 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부산항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상하이건 부산이건 요코하마건 어디든 간에 한 군데서 모든 걸 독점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흩어질 거고 부산항에도 상당히 많은 기회가 올 걸로 기대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북극 항로를 국정 과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 것은 쉐빙선 기술과 해양 플랜트에 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쉐빙선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가진 거는 최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게 이제 2012년에 사실은 이제 그때도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가가지고 저 어디야 그린란드를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자원 채취하고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MOU까지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해서 MOU까지 체결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쭉 하다 보니까 2013년에 북극 이사회에 우리가 정식 멤버는 아닌데 옵저버 자격으로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이런 나라랑 같이 옵저버 자격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러고 나서 이제 한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북극 항로에서 자원을 실은 배가 한번 부산항으로 입항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그러다가 됐었죠. 코로나 터지고. 예, 그러다 그랬죠. 코로나 예, 터지고. 예. 그러면서 약간 멈춰졌네요. 예. 이번 정권에 와서도 아주 굉장히 그 국정과제로다가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뭐 대통령 직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제 북극항로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많이 올리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쇠빙선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발달해 있고 쇠빙 LNG선은 그동안 많이 만들었는데 쇠빙 연구선은 아라온호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겠다 그래서 남극도 가고 이런 건데 그거는 아라온호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이제 쇠빙선을 하나 또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돼서 아마 조선 쪽, 그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항로 쪽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해수부는 부산으로 아예 옮기고, 네. 예, 물론 해수부 직원분들은 그다지 뭐 좋아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부산항을 그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도 아주 열심히고요. 보니까 일본, 인도도 되게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북극 항로 또 선점을 위한 우리 정부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선 기술은 굉장히 좋고요. 과거에 러시아의 그 야말 프로젝트라는 2013년도에 있었던 야말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쇠빙선을 우리나라 배들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세계 최초의 쇠빙 LNG선이죠. 그러니까 그냥 쇠빙선이 아니라 쇠빙 LNG선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만들기가. 네. 근데 이런 것도 2005년도에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제 화물용 쇠빙선을 만들었었고 지금도 뭐 그러니까 대우조선에서 지금 하나오션이죠. 네. 하나오션에서 뭐 굉장히 많이 이걸 잘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그 뛰어난 그 실적과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은 좋은데 이제 문제는 역시 그 외교적인 겁니다. 아까 말하신 지정학적인 문제. 그래서 그 러시아하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현재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정부가 잘 이끌어 가면서 저는 그 당장은 물류보다는 역시 저거죠. 그 뭐 외교와 정치적인 것들. 예, 그래서 함께 자원 보자. 개발이라든가 네. 이쪽에서 좀 성과를 더 냈으면.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네. 역시 외교가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길고 긴 늦더위 드디어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설악산 고지대에는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요. 아침과 저녁 제법 날씨 쌀쌀해졌습니다. 내일 이 금요일부터 추석 내일 모레 연휴가 시작이 되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요.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